한국 영화계의 중심이었던 배우 김지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수많은 관객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전설로 남아 한국 영화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으며 그가 남긴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김지미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꿈과 추억을 안고 거대한 별처럼 빛났지만 이제 그 빛은 사라지고 세상에는 깊은 슬픔만이 남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날아온 이 소식은 마치 서글픈 비처럼 들려왔고 그녀는 그곳에서 육체의 고통과 싸우다 85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700편이 넘는 방대한 필모그래피를 뒤로하고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다. 김지미가 평생을 바쳐 증명한 것은 연기에 대한 헌신과 불멸의 기록이었다. 그녀의 육신은 세상을 떠났지만 뜨겁게 사랑하며 편견에 맞서 당당히 살아간 그녀의 간인한 영혼은 후세의 영원한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12월 7일 새벽, 아무런 화려함도 없는 조용한 병실에서 그녀는 딸과 함께 눈을 감았다. 대상포진 합병증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알려졌다. 전설적인 스타의 마지막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엄하거나 아름답지 않았다. 특히 노년의 병은 냉정하고 고통스러웠다. 대상포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심경통을 동반하는 질병이었다. 80대 노배우 김지미가 겪은 고통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의료진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혼미한 의식 속에서 아프다, 너무 아프다라는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평생을 당당히 살아왔던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말은 삶이나 영화에 대한 열정이 아닌 육체적 고통에 대한 호소였다는 점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녀는 스타라는 껍질을 벗고 한 인간으로서 생의 마지막 관문을 맞이했다. 김지미라는 이름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단순한 배우를 넘어 사회적 상징이자 현상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미의 여신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가정을 파괴한 판모파탈이었으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시대의 금기를 깨뜨린 혁명가였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의 아류가 아니다. 나는 그저 김지일 뿐이다라는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돈다. 4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수많은 연예계 스캔들 속에서도 김지미의 사생활은 늘 사회의 비판과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욕하면서도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 앞에 줄을 섰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화려한 가십 뒤에 숨겨진 인간 김명자와 배우 김지미의 85년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녀의 삶은 한 여성의 일대기인 동시에 전쟁 폐허 위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1950년대에 가난하지만 꿈 많았던 명동거리와 1970년대의 억압 속에서도 뜨거웠던 열망의 시대를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과 삶, 그리고 노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이제 1957년, 전쟁이 끝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서울로 돌아가 보자. 거리는 폐허와 잿더미로 어수선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쟁과 가난의 상처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시절, 문화와 예술은 새치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현실을 잊기 위한 탈출구는 절실했다. 그 해방구가 바로 극장이었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영화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꿈을 꾸게 하는 정신적 양식이었다. 그 척박한 땅 위에 17살 소녀 김명자가 나타났다. 충청남도 대덕군 출신으로 당시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그녀는 미국 유학과 외교관이나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진 인텔리 학생이었다. 그녀의 서구적인 이목구비는 당시 한국인의 평균과 확연히 달랐다. 커다란 눈매, 오똑한 코, 갸름한 턱선이 동양과 서구의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아우라를 자아냈다. 어느 날 명동의 다방에서 김기영 감독이 그녀를 발견했고 즉시 영화배우가 되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배우는 천대받는 직업이었기에 명자는 거절했다. 명문여고에 다니던 그녀에게 배우 제안은 모욕에 가까웠다. 그러나 김기영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명자의 집까지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하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너는 단순히 예쁜 게 아니다. 너의 눈 속에는 1000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너는 배우가 되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감독의 끈질긴 설득과 운명적 이끌림에 명자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명자는 결국 김기영 감독의 손을 잡고 영화계에 입문한다. 감독은 그녀에게 김지미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했다. 고결하고 청초한 난초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촌스러운 본명 김명자를 벗고 전설이 될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다. 그렇게 1957년 연기 수업 한 번 받은 적 없는 여고생이 촬영장에 섰다. 카메라와 조명, 돔선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지만 촬영이 시작되자 김지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스크린 속 그녀는 슬픔과 분노를 완벽히 표현해냈고 관객들은 신인 배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데뷔작이 개봉된 대한극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울의 폐도 속에 나타난 세련되고 도회적인 미녀에 사람들은 충격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김지미는 기존 한국 여배우들과 달리 지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상을 대표하며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다. 1958년부터 그녀가 출연한 영화들은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김지미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명성과 부는 어린 그녀에게 독이 되기도 했다. 연예계는 너무나 거칠고 위험한 곳이었다. 살인적인 촬영 스케줄,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유혹들 속에서 그녀는 지쳐갔다. 기댈 곳이 필요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이는 데뷔작을 함께한 홍성기 감독이었다. 그는 12살 연상의 지적인 엘리트 감독으로 김지미에게는 연기 스승이자 멘토 역할을 했다. 그녀는 감독에 대해 맹목적으로 의지했고 그를 운명으로 믿었다. 1958년 데뷔 1년 만에 김지미는 홍성기 감독과 결혼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큰 뉴스였다. 18세의 인기 여배우가 12살 연상의 감독과 결혼한다는 소식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두 사람은 한국의 마릴린 먼로와 아서 밀러에 비유되기도 했다. 결혼식은 성대했고 김지미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축복을 보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콤비로서 다수의 영화를 함께 제작하며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김지미는 배우, 아내, 엄마로서 모두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홍성기 감독 작품들이 잇따라 흥행에 실패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됐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이는 부부싸움과 홍 감독의 외도 소문으로 이어졌다. 김지미는 남편의 무능과 무책임에 실망하며 자신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소녀 가장이 되었다. 그러던 중 운명적으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당대 최고의 미남 배우이자 중저음 목소리의 최무령이었다. 두 사람은 1962년 영화 촬영 중 처음 만났고 각자의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이는 당시 사회 도덕 기준에서 용서받지 못할 간통이었다. 김지미는 모든 사회적 비난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무령과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것이 훗날 한국 사회를 뒤흔든 간통 사건의 시작이었다. 1962년 가을, 최무령과 김지미의 간통 혐의로 구속된 소식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에 이 사건은 도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의 발단은 최무령의 아내 강효실의 고소였다. 당시 간통은 중범죄로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였다. 화려한 스타가 차가운 서대문 형무소 독방에 갇히는 모습은 대중에게 공포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둘살의 김지미는 두 번째 이혼 후 두 아이의 싱글맘이자
간통범이라는 굴욕을 겪었다. 사회는 그녀를 요부, 마녀로 매도하며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감옥에 있던 김지미는 오히려 담담했고 그녀에게 이 사랑은 불륜이 아닌 운명이었다. 법이 죄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일주일 수감은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긴 일주일이었다. 바깥에서는 그녀의 석방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지미가 거액의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이었다. 이 위자료는 최무령의 이혼 위자료와 빚 변제까지 포함한 파격적인 액수였다. 당시 집 한 채가 몇십만 원 하던 시절, 이 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였다. 김지미는 자신의 집과 보석을 팔고 빚까지 내어 이 돈을 마련했다. 남자의 자유를 위해 여자가 전 재산을 바친 셈이었다. 석방된 날, 형무소 앞은 취재진과 구경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두 사람은 수척한 모습으로 나왔고 최무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는 아내 강효실과의 이혼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대중에게는 김지미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기억되었다. 두 사람은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서울 평창동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복잡한 가정이었지만 사랑으로 극복하리라 믿었다. 초반에는 영화에서도 함께 출연하며 흥행을 이끌었고 최무령은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야망을 키웠다. 김지미는 제작비를 대고 주연을 맡으며 남편을 내조했다. 그녀에게 최무령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구원자이자 동지였다. 두 사람 사이에서 딸 민키가 태어나며 사랑의 끈이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첫 번째 결혼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실패가 찾아왔다. 최무령은 경영에 서툴렀고 영화 제작 실패로 빚이 쌓였다. 김지미는 쉴 틈 없이 영화를 찍으며 빚을 갚아야 했고 하루에 여러 현장을 오가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남편의 꿈을 위한 연료로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사랑만으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낭만적인 허상에 불과했다. 최무령은 자존심 때문에 아내의 돈으로 빚을 막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고 더욱 무리한 사업을 벌였다. 술자리가 잦아지고 집에 늦게 돌아오는 일이 늘었다. 결국 1969년 결혼 7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을 발표했다. 더 이상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둘 다 파멸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김지미는 결단을 내렸고 최무령도 받아들였다. 이혼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며 우정을 약속했다. 실제로 이혼 후에도 친구처럼 지내며 최무령이 어려울 때는 금전적 도움을 주었다. 30살의 김지미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두 번 이혼한 여성 배우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두 번 이혼한 여배우는 설 곳이 좁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지미는 야생화처럼 짓밟힐수록 강한 향기를 내는 존재였다. 이혼의 아픔과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미친 듯이 일했다. 1970년대에도 김지미의 아성은 흔들리지 않았고 성숙한 여성 역할과 판무파타를 맡으며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그녀는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결심으로 동생들을 유학 보내고 부모님을 봉양했다. 충무로에서 김지미는 여장부로 통했다. 제작비 협상 때도 한 푼도 깎지 않아 영화사 사장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나 외로움은 그녀를 찾아왔다. 촬영장을 떠나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과 고독이 밀려왔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술과 담배로 그 밤들을 견뎠다. 남자를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갈구하는 심장을 가졌다. 다만 그 사랑의 대상이 맞는 남자가 아니었을 뿐이다. 1970년대 중반 한국 대중문화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영화의 인기는 줄고 TV와 가요가 떠올랐다. 그 중심에 젊은 가수 나훈아가 있었다. 굵은 눈썹과 야성적인 목소리,
찢어진 청바지로 무대를 휩쓴 그는 20대 후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김지미와 나오나의 만남은 우연한 사석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7살 연하 남자와 이혼 경력 여배우의 만남은 파격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독과 예술적 기질에 끌렸다. 김지미는 나오나를 미완의 원석이라 생각했고 그를 진짜 보석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이들은 연인 관계이자 선후배 예술가로서 깊은 유대를 쌓았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세 번째 스캔들이 되었다. 언론은 달려들었고 사람들은 혀를 찼다. 그러나 김지미는 숨지 않고 정면 돌파했다. 1976년 두 사람은 약혼을 발표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결혼식은 생략했지만 사실상의 부부였다. 김지미는 나오나가 단순한 유행 가수가 아닌 품격 있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의 코칭으로 카리스마와 무대 매너를 갖추게 되었다. 두 사람은 대전 신탄진의 집에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었다. 하지만 강력한 두 불꽃은 서로를 태우기도 했다. 김지미의 완벽주의와 나오나의 자유로운 영혼은 필연적으로 충돌했다. 6년간 치열한 사랑과 싸움 끝에 결국 이별했다. 이별의 순간 김지미는 살아보니 남자는 다 똑같더라. 남자는 다 어린애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그녀가 겪은 3번의 사랑을 관통하는 통찰이었다.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결국 여자의 품에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유약함을 그녀는 다 보았다. 3번의 사랑 모두 그녀가 주도하고 책임졌다. 이제는 누군가를 키우고 돌보는 사랑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1982년 나오나와 결별한 후 김지미는 40대 중반이 되었다. 여자로서의 인생은 실패투성이었지만 배우와 인간으로서 그녀는 가장 단단해졌다. 사랑의 상실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남자는 필요 없다고 결심한 김지미는 다시 스크린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그때 전혀 예상 못한 낯선 바람이 불어왔다. 바로 의학계였다. 1982년 결별은 그녀에게 남자에 의존하는 마지막 희망의 붕괴였다. 갱년기에 접어든 김지미는 홀로 쓰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한물 같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틀렸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도전과 예술이 들어섰다. 김지미는 다시 충무로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예쁜 옷과 남자 주인공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무가 되어 숲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자 했다. 1980년대 중반 군사정권 검열 속에서도 리얼리즘과 사회 비판 영화들이 등장했다. 그 중심에 임권택 감독과 김지미가 있었다. 2985년 김지미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이 영화는 이상가족의 아픔을 다뤘고 김지미는 화형역으로 분했다. 그녀는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촌스러운 몸빼바지를 입었으며 삭발에 가까운 단발머리로 변신했다. 강원도 눈보라 속 장면에서 그녀가 보여준 표정은 공포와 회한, 체념이 뒤섞인 감정의 결점체였다. 평단은 그녀의 연기에 찬사를 보냈다. 이 영화로 김지미는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제2의 전성기를 알렸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수동적 배우로 머무르지 않았다. 내 영화는 내가 만든다는 신념으로 1980년대 중반 자신의 이름을 딴 영화사 지미 필름을 설립했다. 당시 여성 배우가 직접 영화사를 운영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제작부터 배급까지 직접 지휘하며 지미 필름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영화 다반 마담에서는 40대 중반의 김지미가 성매매 강요를 받는 여인들의 삶을 대변하며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검열과 마찰도 있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현실을 직시했다. 영화는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성공했고 김지미는 단순한 판무파탈을 넘어 한국 사회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지성적인 아티스트로 인정받았다. 이후 지미 필름은 묵직한 주제의 영화들을 연이어 제작하며 그녀는 한국 영화계의 큰 손이자 존경받는 선구자가 되었다.
1980년대를 치열하게 보낸 김지미는 50대가 되어 사랑을 거부했다. 그러나 1991년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바로 심장내과 전문의 이종부 박사였다. 김지미의 주치의였던 그는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너머 지친 내면을 보았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지미에게 그는 난생 처음 만난 성숙한 남자였고 그의 평온함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사람들은 김지미가 의사와 결혼한다고 놀랐지만 이 선택은 그녀에게 가장 이해되는 결정이었다. 1991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네 번째 결혼이었지만 이전처럼 따가운 시선은 없었다. 결혼 후 김지미는 배우 김지미의 옷을 벗고 평범한 가정주부 김명자로 살고자 노력했다. 남편 출근길을 배웅하고 장을 봐 저녁을 준비하며 영화사 출근도 줄였다. 그녀는 평범함에서 행복을 배우고 싶어 했다. 이종부 박사와의 결혼 생활은 11년간 이어졌고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다정히 손을 잡고 중년의 로맨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겼다.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온 두 사람은 점차 숨이 막혀왔다. 김지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이종부는 규칙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사는 과학자였다.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결국 2002년 합의 이혼했다. 네 번째 이혼 후 김지미는 62세로 다시 혼자가 되었다. 네 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로 끝난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겼다.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 어쩌면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살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한국을 떠나 딸과 손주들이 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닌 은퇴였다. 미국에서는 철저한 익명성을 지키며 할머니 김명자로서의 삶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배우의 피는 쉽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그녀의 눈은 항상 한국 영화계를 향했다. 부산국제영화제나 한국영상자료원 특별전 때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했다. 백발의 모습에도 레드카펫을 밟는 그녀의 아우라는 여전했다. 후배들은 그녀 앞에 머리를 숙였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2010년 한국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고 2016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으며 국가가 인정한 전설이 되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하겠느냐 묻자 김지미는 망설임 없이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배우 김지미로 사는 것은 화려했지만 고독했고 그 고독은 2010년대 후반부터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나이 들어 찾아온 노화와 질병, 특히 미국에서의 외로움은 깊었다. 고국을 그리워하며 전성기의 향수를 안고 살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립이 심해지며 대상포진에 걸렸고 이는 그녀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몸살로 착각한 붉은 발진과 찌르는 듯한 통증은 대상포진이었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에게 대상포진은 저승사자와 같았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온몸을 휘저었고 진통제로도 통증을 다스리지 못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복잡함과 언어 장벽, 고령이 치료를 더욱 어렵게 했다. 그녀는 LA 집과 병원을 오가며 병마와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유일한 위안은 오래된 영화 필름이었다. 딸이 보여주는 태블릿 PC 속 20대, 30대, 40대의 김지미가 살아 움직였다. 최무령과 사랑을 속삭이던 장면, 나오나를 바라보던 눈빛, 길소뜸에서 눈보라를 맞던 모습들이 화면 속에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참 열심히 살았다. 참 뜨겁게 살았다. 2025년 11월 겨울이 시작될 무렵 그녀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상포진이 장기까지 침투해 합병증을 일으켰고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과거 세상을 호령하던 여배우의 모습은 사라졌다. 고통과 싸우는 한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 알렸다. 한국 영화계 인사들이 급히 연락했으나 원회가 쉽지 않았다. 동료 감독들은 딸의 울음소리에 함께 오열했다. 12월 7일 새벽 혈압이 급락했고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손끝은 영원한 사랑 혹은 고향의 흙냄새 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자신의 삶이었을지도 모른다. 딸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눈꺼풀이 감겼고 심박동 그래프는 불규칙하다가 평평한 선으로 바뀌었다. 병실에는 삐소리가 울려 퍼졌고 12월 7일 오전 4시 30분 로스앤젤레스의 붉은 여명이 밝아오는 순간 김지미라는 한국 영화의 거대한 별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향년 85세, 700편의 영화를 남긴 김지미의 마지막 순간은 고요하고 쓸쓸했다. 임종을 지킨 딸은 어머니의 차가운 뺨에 얼굴을 묻고 오월했다. 그녀를 괴롭혔던 대상포진 통증과 스타라는 무거운 왕관의 부담 모두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을 되찾았고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담담히 이별을 고했다. 이 비보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전해졌고 12월 11일 한국 아침 뉴스는 그녀의 별세를 일제히 알렸다. 한국 영화계는 큰 슬픔에 빠졌다. 영화인 총연합회와 배우협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장례를 영화인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서울 중부 대한극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국화꽃을 든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영정사진 속 김지미는 1960년대 당당하고 화려했던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원로 배우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오열했고 이장우 감독은 추도사에서 그녀를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말했다. 김지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용기와 도전, 살아있는 역사였다. 젊은 세대에게는 교과서 속 인물이었을지 모르나 그녀의 부고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지를 증명했다. 대중은 그녀의 스캔들보다 스크림에서 흘린 땀과 눈물, 당당한 태도를 기억했다. 그녀는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정의했고 검열 속에서도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용기를 보였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의 욕망과 사랑을 솔직히 표현했고 비난을 감내하며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다. 평론가는 그녀의 삶이 한국 현대사 여성의 모든 풍파를 축소한 것이라 평했다. 10대에는 가장 노릇을 했고 20대에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며 30대에서 40대에는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했다. 말년에는 누구나 겪는 고통과 마주했다. 그녀의 삶은 편집도 CG도 없었고 모든 것이 리얼이었다. 700여 편의 필름은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후대는 스크린을 통해 그녀를 다시 만날 것이다. 풋풋한 여고생부터 처연한 모성의 목소리까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창조한 인물들은 불멸의 생명을 얻어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녀를 보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납골 땅에 안치된 그녀의 유골은 보국에 묻히지 못했으나 영혼은 자유로운 새가 되어 태평양을 넘어 고향을 바라보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늘나라에는 화려한 레드카펫이 빨려있고 선배들이 마중 나와 있을 것이다. 지미 씨, 왜 이제 왔어? 기다리고 있었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이승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영원한 배우로서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지미가 생전에 한 인터뷰를 떠올려 본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 NG를 낼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순간이 절실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칭송하든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고 내 선택을 믿었다. 다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살 것이다. 그게 김지미니까. 그녀는 후회 없이 뜨겁게 사랑했고 치열하게 일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한다.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너 자신으로 존재하라고.